네. 우리 경제 이 재벌 중심의 전속 계약 관계에서 오는 이 구조가 네. 양극화라든지 뭐 저출산, 공시족, 노인 빈곤, 자영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네. 가장 우리 사회에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벌, 거기와 가장 결탁돼 있는 우리 관료들이 다 이런 문제를 네. 수면으로 다 내려버리죠. 네. 그리고 저급화 가치의 저생산성의 고탄소 배출 기업이 국내에 남게 되면 우리는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우리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장에 선거를 해야 돼서 뭐 이렇게 한 방 혹 하는 거 없습니까? 라고만 물어요.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이에요. 선택하지 않겠죠. 지금의 정치 세력들이.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경제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뭐 어쨌거나 뭐 삼성이니 현대니 뭐 LG니 뭐 이런 뭐 그룹들 체제로 가지고 수십 년 뭐 지탱해왔고 지금도 뭐 웬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재벌 개혁은 여전히 해야 되는 건지,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렇죠. 지금대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지금대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뭐 영화 타이타닉이 최근에 뭐 재개봉하고 했던 것 같은데, 타이타닉 저도 과거에 봤을 때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누군가가 선장한테 가서 이대로 쭉 가게 되면은 빙하하고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측이 네.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장이 믿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육안으로 보이는 위치까지 가니까 그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게 되죠. 하나는 뭐냐, 급격하게 배를 돌리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돌리는데 그렇게 네. 했죠 사실. 그러면 빙하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회피할 수 없는 지점에 네. 이를 네.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우리가 거의 그 지점 가까이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인가요?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사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뭐 제조업 위기 문제는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우리 재벌이면 뭐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재벌 대기업 빼고 뭐가 없는 게 지금 문제고, 재벌 대기업이 아닌 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네. 재벌 대기업 빼고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로만 계속 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 기업들이나 새로운 기회들이 지금 봉쇄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 또는 네. 샌드위치 현상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3, 14년부터 나타나는데 네. 현대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2, 3년에 한 번씩 반토막씩 나서 거의 지금 0%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중국 차들이 가성비가 좋아져 가지고 현대차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자,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난 현상인데 스마트폰 보시면은 로우엔드 마켓, 저가품 같은 경우에 역시 중국산들이 대부분 다 삼성 저가폰을 다 잠식해 버렸죠. 네. 네. 근데 삼성은 그러면 애플하고 하이엔드 프리미엄 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았느냐?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샌드위치가 되고 있죠. 네. 우리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이런 샌드위치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네.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남아 있는 게 반도체인데 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비슷한 국면에 이미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 뭐 네. 경기 변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네. 문제점들이 제조업 위기들을 가져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우리 발전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과거 우리가 개도기 때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독일, 일본 저가품들을 대체했었던 것처럼 중국이나 따라오는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고, 그러면 독일, 일본은 특수제 또는 고부가지 제품으로 계속 이동해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동이 우리는 거의 단절이 돼 있어요. 왜 이동이 단절이 됐느냐? 네. 제일 큰 이유가 재벌 중심의 전속 계약을 갖고 있으니 부품 소재 쪽에서 네. 혁신이 못 일어나요. 혁신의 기회도 없고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에서 경쟁력은 최종재 유지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게 또 저가품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네. 그리고 단가 우려치기 하고 기술 혁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하이엔드에서 또 밀리게 되는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지금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와 맞물려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기죠. 양극화 문제부터. 그러니까 우리 양극화의 제일 큰 원인이 임금, 중소기업, 대기업, 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큰 선진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온 최근 자료에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은 네.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에서 499인의 네. 임금이 일본 한 88% 수준인데 우리는 그게 70%대로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6인부터 99인까지 보면은 일본은 한 84%인데 네. 우리는 60%대로 확 네.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단가 우려치기. 네. 그러니까 단가 우려치기 하니까 임금 격차가 생기고 또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부장이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대리가 후려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쯤 되면은 네. 우리 연공서열 때문에 더더구나 네. 그 급여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50쯤 되면은 특히 이제 사무직은 나가게 만드는 네. 거죠. 네.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뭐 퇴직금 들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에요. 네. 자영업에 들어가서 3년 있다 거의 다 망해요. 네. 그럼 노인빈곤에 빠져요. 네. 노인빈곤에 빠지니까 정부는 일자리 사업 통해서 노인들에게 복지 정책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령화, 지금 같은 노인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네. 이 노인빈곤 문제를 감당을 못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고령화 속도가 너무 급속하게 그렇죠. 진행이 그리고 되고 있고. 이거를 본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네. 공기업 네. 가려고 하고 그다음이 재벌 대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공시족 생기고 취업하는 첫 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을 잡는 연령이 점점 늦어져서 네. 30대 중반에 첫 직장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50에 퇴직을 해요. 그래서 네. 근속이 지금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애 소득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15년 근속해서 연금을 얼마를 모으고 퇴직금이 얼마. 그러니까 자영업 문제 또 생기고 그러니까 노인빈곤 생기고. 네. 자, 이거 본 젊은이들 결혼할 엄두를 못 내죠. 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들이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 부자거나 이런 걸 네. 원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결혼해서 맞벌이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 결혼해서 육아 톡박 쓴다는 거예요. 그럼 네. 내가 왜 결혼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결혼하고 나도 지금 말씀드린 생애 경제적 라이프 사이클 보면 암담한데 거기에 집값 비싸죠. 네. 육아 비싸죠. 네. 아기를 더 놓을 엄두가 안 나요. 네. 저출산 문제 다 여기서 비롯돼요. 네. 우리 경제 이 재벌 중심의 전속 계약 관계에서 오는 이 구조가 네. 양극화라든지 뭐 저출산, 공시족, 노인빈곤, 자영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아주 대증적인 아주 슈퍼피셔널한 처방만 지금 20-30년 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우리가 숙고를 해보면서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네.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재벌이라는 경제 구조에서 나옵니다라고 되니 네. 가장 우리 사회에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벌 거기가 가장 결탁돼 있는 우리 관료들이 다 이런 문제를 네. 수면으로 다 내려버리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정책적 영향이 있는 의원들이 400인 중에서 거의 잘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 정부가 던져준 거 가지고만 토론을 해요. 네. 이 근본적인 이야기는 전혀 못하고 이게 이제 네.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또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또 잃게 되고 그 양극화 문제로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회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지금 네. 비롯되고 있고 이게 네. 더더구나 앞으로 지속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제가 더 비관적으로 됐는데 사실 이게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제 동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보기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저기 개혁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득권이 얼마나 강력한데 안 될 것 같고. 이거 웃어야 될 이야기가 이거 진짜 참. 몸조심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네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왜냐?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해야지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 위기가 오기 전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다른 한편은 위기가 왔을 때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절망적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위기가 와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위기가 와도. 제가 이제 타이타닉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우리 이제 재벌 그 소유 지배 구조, 롱터미즘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주인 있는 기업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건 참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주주가 있으면 다 주인이 있는데 하여튼 대주주가 있는 그 기업들 이런 게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을 한다고 해서 뭐 학술적으로도 롱터미즘, 장기주의라고 하는 게 장점이다. 그걸 뭐 재벌 체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리죠. 근데 제가 너무나 궁금한 게 아니 탄소 중립이나 RE100 같은 거를 지금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에 CO2 배출량을 보면은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이죠. 그게 한 38%예요. 그리고 산업이 37%예요. 전환하고 산업이 거의 비슷하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산업 부분이 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유럽에서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 나오면 건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어쩌고 저쩌고 농업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외국에서 하는 거 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따라와서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 부분이 37%고 간접 배출량까지 합쳐서 60%예요. 왜 그러느냐? GDP에서 우리 제조업 비중이 26%인데 독일, 일본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12%도 안 돼요. 그러니까 GDP에서 우리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 선진국 중에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화학공업이에요.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은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10대 잘 나가는 중화학공업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화학공업 산업이 직간접 탄소 배출량의 8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탄소 중립 갈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RE100도 나왔죠. 재생 에너지가 지금 전체 전력의 10%도 안 돼요. 재생 에너지 비율로 7%?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게 바이오매스를 빼면 7%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 4, 5%.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하도 지금 안 되니까 산자부에서 K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기준 만들어서 높다고 우기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게 아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RE100를 요구하는 해외 거래처가 그걸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그렇죠. 작년에 대한상의에서 300개 회원사한테 해외 거래처에게서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받은 기업을 몇 개인지 조사했더니 3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2050년에 RE100를 한다고 보통 말을 해서 2050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탄소 중립, 그다음에 RE100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롱터미즘 재벌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삼성그룹 회장단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롱터미즘이 너희들 이점이라고 하는데 왜 아무런 고민고 대책이 없냐. 삼성전자 한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2.7%만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RE100를 할 거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반박을 좀 듣고 싶어서. 첫 번째는 뭐냐.
롱터미즘 개뿔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롱터미즘이 아니고 울트라 쇼터미즘에 빠져 있어요. 쇼터미즘도 아니고 울트라 쇼터미즘인데 그건 왜 그러냐? 이른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바지 사장급 전문 경영인들의 네.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 직책에 있었던 평균 기간이 2년이 안 돼요. 뭐냐면 1년 안에 성과가 안 나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당장의 성과 날 거에만 집중하지 당장의 비용은 들어가고 장기적인 울트라 쇼터미즘에 빠져 롱터미즘이 아니고 단기에만 빠져서 의사결정이 그렇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른바 총수 오너가 그렇게 바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두 번째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공장은 해외 짓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되거나 또 전기차 관련해서 다 미국에 와서 지어라고 압력을 엄청 주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역대 문 대통령, 윤 대통령 할 거 없이 한국 기업들 데리고 와서 미국에 투자 얼마 하겠다고 막 하면 국내 언론은 박수를 쳐요. 최신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건 한국의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박수치는 이런 어이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인식의 오류, 그다음 기득권이 얼마나 브레인워시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무슨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딴 것 같이 박수를 쳐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이번에 뭐 반도체 미국 그 지원법, 그 칩스 액트 같은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보조금 조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사를 하나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공장 하나 지었고 하나 더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지금 미국의 향후 20년 동안에 공장 한 11개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향후의 공장은 미국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내 RE100도 못하고 탄소 중립 못하면 국내 공장은 제조 공동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저 부가가치 탄소 많이 생산해서 탄소 중립이 뭐 문제가 안 되는 저개발 국가에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는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짓는 거예요. 탄소 그러면 뭐 우리 이제 이른바 러스트 벨트 되는 거 시간 문제죠. 자, 중소중견기업 지금 같은 환경에서 RE100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줄도사 날 거예요. 남는 건 뭐냐? 저부가 가치의 저생산성의 고탄소 배출 기업이 국내에 남게 되면은 우리는 러스트 벨트보다 더 심각해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가지고 비웃고 뭐 즐기는 분들 계시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우리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 끝나고 한 2030년까지 우리가 획기적인 걸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산업 전환해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산업 전환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 중화공업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때문에 재벌이 극구 반대하고 안 되면 우리는 해외 나가서 공장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지 않고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재벌 개혁이나 산업 전환이 우리가 절실한데 정치가 하자가 안 돼요. 이런 중요한 게 정치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제가 정치인들 관심도 없어요.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는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장에 선거를 해야 돼서 뭐 이렇게 한 방 혹 하는 거 없습니까? 라고만 물어요. 아휴, 정말 한심한 이런 것들을 사실 알리지 않는 언론도 청취율이라든지 시청률에 매달려서 하고 정치인 욕만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지식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뭐 한국의 산업이 또 미국에 일정하게 이제 진출해서 뭐 그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생산 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답답한 게 아니 저렇게 또 하는 건 하더라도 국내에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인프라를 충분히 더 깔아서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여기도 일정한 그 국내 배터리 수요 같은 게 생길 테니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웬만한 그 공장
정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 진출하는 것만 막 그러니까 어떻게 예. 되냐면은 국내에서 그런 예.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푸시를 안 하면 네. 재벌들만 좋은 거예요. 왜냐? 저기 미국 가서 투자하고 뭐 저기 맞추려고 하면 돈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쉽게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 쓰게 만드는 정책을 정부가 쓰고 그걸 기업을 도와주는 거고 기업이 잘 돼야지 경제가 잘 된다는 그런 개도기 시절의 낙수효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박수를 치고 언론이 응원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국내의 그런 환경 규제나 그런 인프라들 까는 걸 적극적으로 해서 국내 유치를 더 하고 국내에서 혁신이 더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미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외교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니 쓸데없이 중국한테는 엄청 강경하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한테 약하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는 윤석열 정부는 와서는 미국한테는 눈치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서 기어주면은 잘해주시겠죠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살아봤고 미국 사람들 많이 접해본 경험인데 절대로 안 그래요. 네. 약하게 보이면 끝까지 더 뭉갭니다. 네. 외교는 더 냉혹해요. 네. 우리가 패도 갖고 우리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또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쟁취해내는 게 그렇죠. 외교예요. 전략적인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철저히 알아서 뭉개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뭉개주면 저분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정말 아마추어도 아니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는 참 의심이 들고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 쪽에서 이제 또 많이 의제로 이야기를 했고 한 게 재벌 개혁의 방편으로 이제 지주사 체제로 개편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주사 개편을 한 결과 실제로 뭐 실질적인 어떤 지배 구조가 바뀐 건 없는데 오히려 3대, 4대의 어떤 그 소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던 재벌 가게들의 그 지배력만 더 공고해 주는 방향으로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 규제를 계속 완화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지주회사 체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지주회사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됐던 이유가 과거에 일본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지주회사 자체를 일본에서도 메가더 행정부 때 금지시켜 버렸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허용하는 식으로 법을 바꾸면서 우리도 따라서 지주회사 허용을 하면서 그때 일본이 했던 논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더 나은 지배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있었습니다. 순환출자가 그때는 상당히 문제였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로 가도록 하자라는 취지는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경제력 집중의 기제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2층 구조만 허용하는 거였어요.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 그다음부터는 100%만 가지게 하는 2층 구조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는데 이것을 있으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잘 안 했어요. 지주회사 체제 전환할 때 특혜도 엄청 이미 많이 줬거든요. 자사주 마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수합할 때 그 양도소득세 이연을 해줘서 사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주식을 다 바꿀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뭐 LG라든지 SK는 갔었죠.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뭐 LG 같은 경우에는 SGS나 이런 거하고 분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SK는 그때 소버린 사태 때문에 갔었던 측면이 있고 그런 쪽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중 구조라도 가겠다고 갔는데 나머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환출자는 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주회사 가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출자 금지를 하면서 가도록 푸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채찍을 쓰면서 당근을 써야 되는데 당근은 이미 줬었고 네. 채찍을 쓰면 채찍을 안 되는데 쓰는 그런 우리 관료와 정치인들의 논리는 지주회사 체제 가기 위해서 당근을 줘요. 채찍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그 고귀하신 재벌한테 채찍을 들 수가 있겠냐는 사고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당근만 주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지주회사 규제가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네. 사실 그 지주회사 체제 근본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권이에요. 네. 참 슬프게도 우리 재벌 규제를 가장 크게 통 크게 풀어주고 친재벌 정책한 정권은 역사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참 우리 이게 참 아이러니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한국 경제의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나 문제의식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3층 구조로 풀어줬죠. 네. 그러면서 또 출총제도 사실상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출자 총액 제한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지주회사 전환 그리고 경제력 집중이 훨씬 더 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또 뭐 지주회사를 더 무력화시키는 규제들을 네. 완화를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지주회사 네. 같은 걸 만들어줘서 4층 구조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그다음 CBC 같은 거에서 금산분리를 깨주기 시작하고 이런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를 자꾸 시켜주면서 한다는 말이 늘 지주회사 체제가 더 좋은 거니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왜 좋은지.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좋게 유인을 하고 있다는 어불성설을 우리 네. 공정거래 공무원들은 되뇌이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것도 대받아서 되뇌이고 그래서 참 모순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게 민주당 정권에서 네. 많이 했던 일이라는 게 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재벌 개혁 없이도 사람들이 한 거 아니야라고 네. 오해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제도가 정말 엄청난 면죄부를 저는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이게 재벌 개혁의 어떤 대명사 제도인 것처럼 막 해서 몰아가서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뭐 그걸 그렇게 선전을 하고 실제로는 다 네. 풀어주면서 네.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네, 네. 프로파간다를 했고 네. 제가 그래서 2013년 이스라엘이 했던 개혁 같은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가 하자. 네. 지금같이 누더기 된 개혁들 그리고 실효성 없는 개혁 말고 깔끔하고 네. 그리고 단순한 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개혁을 우리가 하자.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 시뮬레이션 스터디들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고요. 네. 정책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산업 전환을 위해서 그런 재벌 개혁을 해서 산업 전환 유도하는 거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이에요. 선택하지 않겠죠. 지금의 정치 세력들이. 교수님 뭐 오랜만에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듣다 보니 참 사실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모처럼 나와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예, 다음에 꼭 다시 나오셔서 이야기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거꾸로 교수님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또 자리 마련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재벌 개혁, 이게 왜 갑자기 한국 사회의 의제에 사라졌는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셨고 재벌 개혁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는 어디까지 망가져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는 대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